안녕하세요. 오늘 월부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네, 고은신, 안희정 전 지사, 텔레그램의 N번방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에서 그 피해자의 옆에 계셨던 서혜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좀 처음 뵈니까 네. 또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혜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변호사 생활 올해로서 한 15년 차쯤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채널의 구독자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좀 오늘 여기 온 게 좀 남다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책에서도 쓰셨기도 하지만 그 피해자 협회 변호사 이렇게 좀 많이 불리고 계세요. 이 피해자 협회 변호사 좀 어떻게 보면은 언뜻 들으면은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시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뭐 형사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에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형량을 조금 깎아야 할 일이 있거나 이럴 맞아요. 때 이제 변호인의 역할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뭐 피해자 변호사라는 직함이 생긴 것도 사실 한 10년 조금 넘었을 정도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사실 변호사가 많이 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피해자들도 뭐 권리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많이 찾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그 로펌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한 이후에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좀 이들이 겪었던 법률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 변호사라는 게 사실 저의 어떤 정체성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변호사라고 하면 되게 또 이게 뭐 어떤 형사 사건에서의 피해자만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피해자가 뭐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되면 뭐 고소를 대리해 준다거나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역할이고 아니면 뭐 민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사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어떤 사례에서 범죄 피해를 기반으로 한 사건을 좀 변호사로서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직업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피해자 그런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또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네.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되게 많은 피해자를 만나서 특별히 누군가가 딱 기억난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친족성 폭력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사실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지지해주지 않거든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정과 거의 이제 해체되는 수준까지 모든 가정도 해체되는 경우도 많고 또 피해자 혼자 고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걸 문제 제기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재판까지 가서 이제 그 가해자가 아예 처벌도 받고 수감도 됐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잘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말해줄 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언젠간 나오죠.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요즘엔 사형 선고도 안 되고 언젠간 나오고 근데 나오기도 전에 이 피해자는 그냥 모든 가족들에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든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에 완전히 나 혼자 딱 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피해자를 더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오히려 너로 인해서 얘가 그렇죠. 지금 전과자가 됐다. 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냥 대응하는 지나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만드냐라는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것도 가족들로부터. 근데 사실은 가족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몇 없잖아요. 그리고 나의 그냥 가장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가족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가족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이런 피해자들은 사실 가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처음부터 혼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관계 시작, 또 관계 맺음, 또 자기 어떤 자립까지 이런 거를 사실 다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모든 걸 다시 쌓아가야 돼요. 네, 그런 게 오히려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뭐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이 피해자들이 사건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어떤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게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좀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피해를 받았을 때 이제 누군가 내 편이 돼주기를 정말 원하고 정말 네. 내 마음을 고스란히 다 내 사정을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내 그 변호사분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잖아요. 네. 왜냐면 상담하다가도 또 그 사이에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네. 있는 부분인데 되게 많은 분들과 또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미리 캐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더 잘 케어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되게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네. 되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사이도 사람과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와 잘 맞는 사람, 또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피해자들하고 모두가 다 잘 막 저를 만났다고 사건이 잘 풀리고 뭐 안 되던 일이 되거나 그런 건 사실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생일대 가장 안 좋은 시간에 주로 변호사를 만나요. 좋은 일로 만나는 그렇죠. 경우는 사실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 정말 암흑과도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변호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두운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를 좀 같이 걸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변호사를 택해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도 내가 이제 선택이 됐다면 충분히 그 의뢰인하고 대화하면서 사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때 또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 운동이 또 이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연극계의 거장이었던 이윤택 감독의 그런 사건 당시에 그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이제 그 미투 운동이 2018년도 맞아요. 1월 한참. 말에 이제 뭐 서지영 검사가 그 JTBC 뉴스에 나와서 이제 본인의 어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좀 촉발됐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대한민국 각계각층으로 그 미투 운동이 번져 나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미투 운동이 좀 시작되었던 곳이 어떤 문화예술계였어요. 문화예술계 중에서도 연극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윤택 감독하면은 상당히 이제 뭐 거장 연극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감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연극 대표, 지금 이제 연극단의 대표님이신데 그분께서 처음으로 이런 이윤택 연극 감독으로부터의 그 피해를 인터넷 그 SNS에 게시를 했고, 또 다른 단원이었던 분들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이제 계속 올리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하루 이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좀 해결되겠지, 또는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이슈가 했었거든요. 됐으니까. 그런데 뭔가 계속 폭로가 나오고, 또 심지어 이제 이윤택 감독도 그때 기자회견을 네, 했나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는 보이는데 뭔가 피해자들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을 만나서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근데 저도 모르잖아요. 뭐 연극계에 종사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도했던 이제 기자님들 통해서 이제 그 피해자들 연락처를 어렵게 얻고, 또 연극계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들 기준으로 봤을 땐 좀 폐쇄적일 수 있어요. 자기들만의 문화가 확고하게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가서 막 만날 수 있다고, 만나고 싶어야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받고, 그 대학로의 한 극단에 가서 저도 함께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피해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한 분을 만남으로써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연결이 되어서 이제 고소나 이런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너무 피해자들도 많았고, 피해 지속 시간이라든지 그 피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피해자들을 돕는데 다들 이제 함께 뛰어들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사건에 굉장히 좀 생각이 나고 애정이 가는 게, 어쨌든 제가
계속 피해자들을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누군가 당연히 있겠지라고 했는데 뭔가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던 것도 신기하고 스스로도. 그리고 제가 같이 돕자라고 했을 때 주변에 친한 동료, 뭐 선후배 변호사들이 선뜻 저도 같이 할게요라고 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저도 피해자 변호사라는 그 이름에 조금 더 스스로가 좀 한 발자국 갈 수 있었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되어서 좀 저한테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럼 이후에도 또 그 안희정 전 지사나 또 박원순 전 시장, 그러니까 문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계 쪽으로도 이 미투 운동이 이어지면서 예. 아무래도 그 안에서는 되게 보면 그 권력형 성범죄가 이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럼 이제는 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금 젠더 폭력이라고도 다들 이제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식의 폭력은 사실은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위세나 이런 권력만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것만이 권력은 아니거든요. 그냥 두 사람이 있고 뭐 세 사람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권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권력에는 어떤 정치적인 것도 당연히 있지만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또는 정말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힘의 차이도 권력으로 보거든요. 이런 권력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주로 성희롱, 성폭력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나 권력이 있잖아요.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그렇죠. 그 모습만 다를 뿐이지 항상 권력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지금도 이렇게 그 권력권 성범죄가 되게 자행되고 있고 되게 꾸준하게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저는 사실 줄어들었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뉴스 보도되는 것만 봐도 사실 이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또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그런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그런 종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전과 지금 15년 동안 변호사 일을 네. 해 오셨는데, 그러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뭐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걸 알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나요?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말하는 게 그 미투 운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 의식은 당연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가고 이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찾지 않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찾고 어떤 법률적인 대응을 떠나서 여러 가지 대응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사실 피해자들은 좀 말하기 어렵고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게 은근히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이게 성희롱인가 싶은 그런 네. 생각들이 있고,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약간 네.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상대방이 그냥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면 성희롱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인지. 범위는 어쨌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성적 불쾌감이라는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A가 다르고 B가 다를 텐데 그 사람이 그냥 나 주관적으로 기분 나빴어. 그렇다고 다 성희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뭐 예를 들어 그 상대방이 뭐 30대였다라고 30대 여성이었다. 그리고 직급은 뭐 이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유사한
직급, 유사한 뭐 같은 성별, 같은 나이대의 일반적인 사람을 평균적인 사람을 그 상황에 뒀을 때도 똑같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겠느냐, 그러니까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걸 어떻게 판단해라고 한다면은 사례마다 다 다르지만 그 상대방의 말에만 그렇게 종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상대방이 굉장히 난 이런 언동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왜 그랬는지 그 맥락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지만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런 게 많았어요. 네네. 코로나 때 다 재택근무하고 회사에 잘 못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직원이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옆에서 봤더니 굉장히 헬스케지고 살도 빠진 것 같고 해서 어떤 사람이 직원한테, 오랜만에 온 직원한테 누구시 너무 많이 살 빠졌다. 왜 이렇게 뭐 어디 아프냐, 뱃살도 쏙 빠지고 얼굴도 완전 V라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칭찬의 마음도 좀 칭찬의 있었어요. 마음으로. 네. 그리고 나서 좀 덧붙여요. 아, 근데 너 너무 좀 몸이 좀 허약해진 것 같으니까 주말에 우리 저기 인근에 어디 가서 보양식이라도 먹으러 가자. 토종닭 하는 그런 데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나랑 같이 입사하고 굉장히 친한 동료가 이런 얘기 해줬다면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나를 생각해주네? 그럼 진짜 주말에 얘랑 같이 보양식 먹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을 하는 이 화자가 직장 상사였다. 그리고 나랑 20살 차이 나는 남성 상사였다. 그리고 나는 여자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말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르게 들리겠죠. 일단 왜 내 외모를 저렇게 지적하지? V라인? 칭찬인가? 뱃살 빠지는 거 내 배를 보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주말에, 주중도 아니라 주말에 보양식을 먹으러 나랑 가자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그 의도를 여러 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말도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면 성희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후자였다면. 예. 그러면 이런 경우도 특히 많거든요. 회식 자리. 네. 회식 자리에서 뭐 여직원들을 더 옆에 앉힌다던가, 맞아요. 그런 뭐 술을 거, 따르게 예, 한다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경우, 이런 네. 것들은 성희롱으로 들어갈 수 되죠. 있겠네요. 뭐 러브샷을 한다든지. 근데 요즘엔 누가 해야지만 여전히 하시더라고요. 예. 러브샷을 강요한다든지, 그리고 뭐 술자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계속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건배사인데 굉장히 음란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많냐면 피해자는 분명히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의 피해자인 게 맞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나 시끄러운 거 싫고 나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도 피해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걸 네. 듣고 들은 나도 기분이 목격한 나쁘고.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나에 대해서도 이거는 성희롱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불쾌감을 줬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이런 성희롱 사건이 여기서 잘 해결되면 또 괜찮은데, 성희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부적절한 질문, 약간 좀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 또는 뭐 회사 내에서 가해자들, 뭐 행위자를 위한 어떤 탄원서를 막 써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또 사실은 2차 피해의 유형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런 2차 피해로까지 번져서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요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특히 사회 초년생일 때 직급이 낮을수록 네.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혹시라도 지금 직장에서 좀 약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혼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저는 분명히 조력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사실 피해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라. 그게 공식적인 절차,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얘기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청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듣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직후에는 뭔가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말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경찰에 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 내에서만 문제 제기해야 할 일인지 이런 판단도 서지 않는데, 그런 거를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도와주면 좋아요. 저도 항상 그 변호사 사무실에 올 때 인상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료를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보고 언제 가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함께 간다. 그리고 내가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같이 가서 얘기해도 되겠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은 그 변호사분하고 상담을 그 같이 동료분이 그쵸. 먼저 먼저 알아보시고 하고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들은 되게 마음이 편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처음 사실 변호사 만나는 일도 일생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함께 간다, 그리고 미리 얘기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짐을 굉장히 덜어요. 그리고 얘기도 잘 되고 또 뭔가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옆에 사람이 정리해두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건 정리가 훨씬 파악이 잘 되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뭐 두 사람이 너무 뭐 원래부터 가까웠던 사이도 아니었고 뭐 친척도 아니고, 어떻게 아세요? 하면 그냥 저 직장 동료인데 이런 이야기를 알게 돼서 너무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저 피해자는 되게 좋겠다. 다행이다. 저런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니. 그럼 되게 좋아요. 결과도 좋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받아서 하는 게 피해자가 좀 더 이렇게 힘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저희도 요즘에 무슨 뭐 예방교육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금지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법률에 금지되는 행위예요. 이렇게 하면 2차 피해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참 아쉬워요. 저희는 어쨌든 법정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력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더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의 어떤 조직 문화가 여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냥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옆에서 뭔가를 지지하면서 서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뭐 교육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못 미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향후에 몇 년 내로는 이렇게 좀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폭력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또 네. 상황들이 생기고, 또 그게 꼭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정 폭력으로 인한 그런 또 피해자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이전과 달라지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가정 폭력 지금 현 주소는 어떤지. 가정폭력 문제도 여전히 좀 해결 안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그 사유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정폭력 신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처벌법 뭐 이런 것들이 생긴 지도 뭐 이제 뭐 한 30년쯤 다 돼가요.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가정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법지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이나 법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적인 영역, 이런 말도 있었어요. 법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처럼 가정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그게 약간 기본적인 태도였거든요. 이 법률이
법률의 어떤 태생도 그렇지만 이 목적 자체가 사실은 가해자나 행위자를 엄벌하고 뭔가 그 나쁜 성행을 교정하고 이런 데에 있다기보다는 가정을 깨지 말자, 가정을 잘 유지하자라는 데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뭔가 건강한 가정 또는 가정 유지, 이런 데 평화로운 가정의 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률만으로는 행위자를 좀 엄벌에 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살해당했다. 근데 같은 가정의 가족 관계인 경우도 많고 또 뭐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많고 이런 것도 가정폭력이 결국 심화돼서 누군가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정폭력 문제는 사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좀 이제는 그러니까 가정 유지의 관점보다는 좀 피해자 보호에 더 방점을 찍고 이 법률의 모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런 관계성 범죄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뭐 가정이야말로 가장 관계가 깊은 곳이잖아요. 이런 데서 일어나는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 한 번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지속이 되면서 사실 그 폭력이나 피해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그 성향을 좀 막고 다른 범죄 또 강력한 범죄로 나갈 수 있는 그 동기를 좀 잘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법률도 좀 약하고 또 행위자에게 제재하는 수단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 이런 모든 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효능감, 법의 효능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관계를 끊어내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주저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네.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충분히 경제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이 덜 할 텐데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막상 이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뭐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뭐 분리되면 가끔은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쉼터 같은 것도 제공을 해요. 피난처나 뭐 가해자하고 좀 분리되어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아니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다시 자립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과 좀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좀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법률혼인 경우에는 이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혼인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가정폭력 피해자면은 국가에서 이런 소송의 도움이나 지원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마음 먹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막상 이제 가정폭력 문제로 변호사까지 찾아서 상담을 해도요. 그게 그냥 알아두는 차원에서만 상담을 하시고 실제로 막 행동으로 막 이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없고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 지금 또 흔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부부간의 뭐 가정폭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부부간에 반복적으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 또한 가정폭력을 그렇죠. 들어갈 수가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예. 지나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 그 과정에서 뭐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한테 막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제 뭐 이런 게 뭐 가정폭력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 되게 없고요. 뭐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폭력이 사실 맞물려서 저희는 복합 피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일 피해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복합 피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가정폭력이 심했던 가정에서는 사실 아동학대가 거의 대부분 같이 일어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아이가. 그럼 아무래도 어릴 때 이런 가정폭력에 노출이 많이 된 그런 상황이거나 그런 성장 과정을 겪는 경우 아무래도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성격 형성에도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저는
사실은 그럴 거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이 결코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너무 뭐 어릴 때의 경험, 이런 경험이 이 아이에게 안 좋게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막 20, 30대에 만난 사람인데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또 사회생활이나 어떤 관계 형성에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나중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피해가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그렇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후로는 자신의 의지나 어떤 자신의 성격 또는 뭐 성향도 더 중요한 것 같고 어린 시절에 그런 뭐 부정적 기억이 있어서 그게 나의 일생일대를 좌우할 정도의 어떤 최악의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저 많이 봤거든요. 다 부정적으로만 작용한다. 죽을 때까지 안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과 피해가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제 사례를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빠 이제 부친께서 술을 드시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맨날 싸우시고. 근데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거 다행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서 또 생각을 해보면 살다 보면 또 인생의 그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살다 보면 그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근데 그걸 내가 좀 빨리 겪었구나. 내가 좀 어린 시기에 그걸 좀 남들보다 이르게 어린 나이에 그걸 먼저 겪었구나. 그럼 이후에는 또 더 좋은 일이 많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조금의 경험자로서. 그런 시선으로 맞아요. 보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대부분의 사람이 힘들고 기쁘고 이런 게 진짜 비슷한 양을 가진 것 같은데 언제 그거를 겪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를 뿐이구나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폭력 그런 피해자분들 중에서 네. 그래도 좀 이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고 잘 극복해 나가신 그런 좀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쓴 책에도 좀 나와 있는 사례인데 남편이 너무 이제 폭력 성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하게 된 것이 정말 공구하면서 망치를 꺼내서 머리를 때리려고 했는데 정말 운 좋게 피해서 그 쇠 쪽에 머리를 안 맞고 그 자루 쪽에 맞은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볼 땐 살인 미수라고 생각을 해요. 망치를 꺼내서 머리를 그렇죠. 때렸는데 그 뭐 살짝 이렇게 뭐 접촉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아이도 있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주변에 도움 받아서 이혼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그 남편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실형 선고 받지 않았던 가장 큰 사유가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이제 법원에 밝힌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연은 사실 간단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뭐 감옥에 가고 처벌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여기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더 자기답게 사는 걸 바랬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선택도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자기 삶을 잘 다시 얻으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다시 이제 일터로 돌아가셔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혼 이후가 훨씬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얼굴 색이라고 낯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그때 제가 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 색도 좋아지고 너무 기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용기를 크게 내셨네요. 용기도 냈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자기 삶을 다시 되찾은 거라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되게
저도 되게 좋은 기분을 얻고 기운을 얻기도 하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해서 오히려 좀 더 잘 된 케이스가 많이 있는 네.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 가정폭력이 정말로 이 사람이 변해서 네. 나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 못 봤어요. 네. 아, 저만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성향이 고쳐지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생각을 일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벗어나거나 아니면 적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적응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뭐 40년, 50년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도 사실 노년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더 이상은 내가 네, 이제 네. 이렇게까지 못 살겠다. 네, 그리고 그 폭력이 막 때리고 치고받고 이런 거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정서적인 폭력,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막 폭언하고요, 막 통제하고 이런 게 더 사실은 더 많아요. 뭐 눈에 보이는 때리는 거는 사실 가해자들은 알아요. 그거 되게 자기한테 불리하다라는 걸 증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리적 폭력보다는 이렇게 막 정서적인 폭력, 통제 이런 걸로 막 몇십 년 시달리신 분들이 노년의 상담을 의외로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 되면 더 막막한 경우도 있고 이혼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일찍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